알고는 싶은데 읽기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여러분, 옆집이나 앞집에 누가 사는지 알고 계신가요? 동네에 정말 마음이 맞는 지인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파편화되고 공동체가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 한정된 이야기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윤상원 기자가 가져온 이 책은 공동체가 사라진 이유와 또 그 원인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독잡설 재밌게 듣고 계시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번 주 직독잡설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남궁민 기자, 윤상원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2주 만에 또 뵙죠. 그러니까요. 아, 정신이 없습니다.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해져가지고. 아니 저번 주까지만 해도 무슨 10월인데 이렇게 덥냐는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아침 온도가 한 자릿수래요. 한 자리. 아, 그래요? 네네. 저 어제 라운딩 갔다 왔거든요. 네. 거기는 더 춥더라고. 인천이었는데 인천. 바닷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더 추운 거예요. 오늘 지하철에서 보니까 바바리 코트 이런 거 입고 계신 분들도 있던데. 맞아요. 진짜 뭐 바람막이나 이런 걸 챙겨갔어야 되는데 너무 춥더라고. 저도 오늘 감기관리 딱 좋지. 코트를 입을까 말까. 근데 다음 코트는 조금 아니 근데 오버 왜냐하면 이번 달 말에 뭐 낮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클린토피아에 저기 코트를 맡길까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좀 청취자분들도 좀 쌀쌀할 텐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벌써 이걸 시작한 지가 1주년이 돼가는 건가요? 아 맞아. 우리 1주년 됐다는 얘기를 해야 되네.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 녹음 때 사실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다 같이 정신이 없고 또 저희가 녹음 스튜디오를 최근에 옮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정신이 없어서 저번 주에 얘기를 그래서 정확한 1주년이 언제였던 거예요? 10월 1일인가 뭐 10월 초일 그쵸, 텐데 그쵸. 아 지난 건가? 예, 지나긴 했어요. 우리가 그 스튜디오 옮겼다고 하면 보통 1주년일 때 스튜디오 옮겼다 그러면 좀 성장해가지고 자신들만의 스튜디오를 딱 꾸려서 이렇게 옮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저희는 그냥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좀 더 저렴한 더 저렴한 스튜디오로 이사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저희가 언젠간 성공해서 저희만의 스튜디오를 가질 날이. 근데 신기하다. 벌써 1년이 됐다는 게.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저희 팀원들한테 말했던 건데 제 여자친구가 그냥 지인이랑 카톡을 하다가 먼저 지인이 자기 요즘에 직독잡설 이런 거 듣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구독자가 지금 한 800명이 약간 안 되잖아요. 그죠. 775 오늘 기준으로. 세상에 800명이 듣는 방송인데 그렇게 지인의 지인이 안다니까 진짜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약간 주변에서 가끔 가다가 어쨌든 제가 홍보를 했으니까 계속 꾸준히 듣고 계시다는 분들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도 꾸준히 듣는 애가 있어요. 친구들이 착하다. 내 친구들 안 듣는 것 같아. 영업을 더 잘 영업을 좀 열심히 진짜 해보셨으면. 인스타에도 영업하고 저 되게 열심히 영업한 거 아시죠? 막판에. 아 그렇죠. 그걸 안 듣는 것 같아요. 약간 조금 이거 혹시 듣고 있는 제 친구분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의리왕으로 제가 인정을 해드릴게요. 그럼 진짜 의리 있지. 근데 저희가 뭐 모든 구독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방송을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발전해보죠. 남은 1년이 아니지. 근데 앞으로. 뭐 1주년인데 뭐 안 해요? 뭐 없어요? 저희가 뭐 특집 방송을 기획을 하면 좋긴 한데 한번 기획을 해봅시다. 그래요. 뭐 저희가 근데 저희가 또 직장이랑 병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튼 오늘은 없는 걸로. 네, 오늘은 없어요. 오늘은 그냥 평범하게 다른 날처럼. 네. 그래서 오늘 윤상원 기자가 가져온 책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오늘 가져온 책의 제목이 도시는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라는 책의 제목인데 이게 제목만 보면은 약간 건축이나 도시계획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책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사회학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뭐 도시가 가지고 있는 요소가 어떻게 좋은 사회를 만들고 어떻게 뭐 이제 좋은 세상을 만드는지 약간 이런 책입니다. 이게 한 종이책으로 사면 372페이지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전자책으로 읽긴 했는데 뭐 각 주를 빼면 300페이지 정도 되고 그래서 근데 글씨 폰트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짧은 시간 내에 읽을 수 있었던 아주 간략하게 읽을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책 제목만 들으면 약간 유현준 교수가 썼을 것 같은. 유현준 교수가 이거를 참고를 했겠죠.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핫한 책인가요? 근데 모르겠다. 이 책이 2019년 이때 나왔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유현준 교수도 뭐 도시 관련된 책들을 그쯤에
썼을 텐데 그리고 이게 사실 번역본이고 그러니까 이 그쵸. 제목이 번역이고 그래서 이분이 원래 그쪽에서는 도시사회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회학에 건축을 하시는 분은 아니고 도시가 사회학을 하시는데 도시에 관심이 많은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에릭 클라이넨버그라는 교수시고 영어로는 책 제목이 뭐예요? 영어로는 Palaces for the People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한 궁전이란 책인데 약간 좀 책 제목이 좀 애매모호하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을 위한 궁전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궁전처럼 이 도시라는 게 궁전처럼 어떻게 뭐 작동을 하는가 어떻게 좋은 세상을 만드는가 약간 이런 의도로 가진 책인데 저는 이렇게 좀 풀어 쓴 제목이 더 와닿는 것 같긴 해요. 그래요? 저는 원작 책의 이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원작으로 했으면 안 팔렸을 것 같아요. 더. 진짜? 나를 위한 궁전인데? 그러니까 그 궁전이를 보고 사는 사람들은 읽어보고 이 책이랑 안 맞을 것 같아. 백희영 기자는 궁전에 꽂힌 거겠지. 궁전을 사고 싶은 얘기인 줄 거야. 알겠지. 근데 어쨌든 이 책 그 저자가 뉴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이고 남궁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도시사회학 뭐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도시와 사회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연구를 했고 좀 그 찾아보니까 이 전에 히트작이 있더라고요. 폭염사회라는 책인데 그 1995년에 시카고에 큰 폭염이 찾아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폭염이 얼마나 심했냐면 일주일 사이에 700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700명이면 말이 700명이지 진짜 그러니까 거의 뭐 사실 더위 때문에 그러니까 한 도시에서 700명이 죽은 거잖아요. 그것도 일주일 안에. 그러니까 그리고 더위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은 진짜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보통 동사를 많이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 큰 사건이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1990년도 중반이니까 뭐 지금만큼 에어컨이 뭐 많이 엄청나게 근데 시카고면 많이 보급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긴 1995년에 한데. 미국 시카고면은 그죠. 대부분 다 에어컨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마 그 하층 그러니까 좀 빈곤하신 분들은 그렇겠죠. 에어컨을 그렇게 쉽사리 접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돌아가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폭염이라는 자연재해가 왜 그러니까 이런 재해에 사회 시스템이 왜 작동을 못했는지에 관한 그런 책입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도 그 추위보다 폭염이 더 고령자나 아니면 사회 취약계층한테 더 치명적이라는 그런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껴입으면 되잖아요. 사실 맞아요. 추우면은 그리고 그런 걸 기부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근데 더운데 에어컨을 기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더 피해를 많이 본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은 그러니까 이분이 그 폭염 사회 썼던 게 사실 지금 요즘도 그 저널리즘에 엄청 영향을 많이 미친 게 그 전까지만 해도 재난은 그냥 재난 보도 이런 거였는데 이후부터 좀 이런 그 사회학적 분석하는 기사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최근에도 코로나 때도 그 재난을 사회학으로 본 기사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뭐 콜센터 많이 퍼진 게 뭐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그리고 이제 종교 단체 이런 건데 뭐 종교 단체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열성적인 종교 단체는 그렇게 소득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콜센터도 그렇고 뭐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에서 좀 주목받지 못하는 곳에 이런 질병이 많이 퍼친다. 이런 연구나 자료나 기사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폭염하면 사실 단골 기사 주제인 것 같긴 해요. 특히나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제가 서울시청에 출입할 때 단골 기사 소재 중 하나가 이제 경비원분들 에어컨 달려 있는지 그 그쵸. 초소에. 맞아. 제가 그래서 막 서울에 있는 거의 아파트 단지 20개 넘게 돌아다녔었는데 송파 뭐 강남 이런데 돌아다녔었는데 그 중에 뭐 몇 군데 중에 몇 군데는 설치가 안 돼 있고 어느 구가 제일 부실하게 달았고 뭐 왜 안 달렸냐 뭐 지자체가 왜 이걸 추진 못했냐 이런 단골 기사들이 그러니까 진짜 거의 매년 나오니까. 그때 그러니까 요즘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게 폭염 지도 해가지고 뭐 쪽방촌 그 서울의 맞아. 지도 후암동 이런 쪽에. 그리고 뭐 소방청 자료 받아가지고 폭염 환자 나오는 거 점 찍어가지고 어디에 많다. 근데 아마 그런 분석이 거의 이분이 쓴 폭염 사회란 책이 좀 효시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런 재난을 사회학으로 본 걸로 엄청. 그래서 저도 예전에 아이템을 내지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무더위 쉼터 한번 내보려고 엄청 그쵸. 돌아다녔었는데 그 쪽반촌 후암동 이런데 네. 별로 안 가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올해 네, 올해 그쪽에 별로 모이시질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되게 클 거예요 그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더 힘드셨던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여름이.
제가 시청에 있을 때만 해도 좀 괜찮게 했던 사회복지 시스템이었는데 그 폭염 무더위 쉼터가 쉼터가 네, 지자체들이 그런 거 되게 홍보하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면 맞아요, 그거에 맞아요. 자기네들이 잘하는 걸 홍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저도 알아봤을 때 용산구가 자기네 그 구에 제일 많다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예전에 기사 쓸 때 그거 써봤어요. 2018년인가? 무더위 쉼터가 이제 기사가 나오고 하니까 더 이상 쓸 게 없는 거예요. 쓸게 그래서 없었어. 그분들 안 가는 분들 중에 거긴 개를 못 데려가요. 맞아. 그래서 자기는 이 개 때문에 거길 안 간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대요, 진짜. 그래서 마음 아파. 그래서 노원군과 거기는 이제 자기네들도 반려견을 데려올 수 있다 이렇게 되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그렇죠. 했었는데 네.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으니까 이게 뭐 큰 대수인가라고 넘겼었는데 대수지. 큰 대수네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뭐랄까 그래도 반려견 키우시는 그런 독거노인 분들도 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 애긴데 데려가셔야지. 그리고 혼자 있다가 막 병 날 수도 있고. 맞아. 걔도 폭염을 그거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런 식의 뭔가 재난을 사회적 저널리즘의 영역을 갖고 온 게 이분이 엄청 큰 업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책을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번 저희가 다룰 책에도 이 폭염 사회에 나오는 내용이 좀 일부가 있는데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좀 독거노인 분들, 고령자 분들이 폭염에 가장 취약하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아무래도 좀 취약계층이 더위에 폭염에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나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고령자, 뭐 노약자, 빈곤한 계층이 취약한데 어느 빈곤한 계층은 그 폭염에서 높은 확률로 살아났고 어느 지역에 있는 뭐 폭염 지역은 폭염에 되게 취약을 했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그 차이가 뭐였냐 하면은 아무래도 가난한 지역이라도 공동체가 좀 발달을 했으면 서로가 서로를 돌봐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웃들이 괜찮은지 안 그러면 이웃 뭐 이제 확인도 하고 아니면 뭐 안부 전화라도 하고 나 너무 더워 이러면 같이 병원도 가주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사회 공동체, 도시 인프라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교수님이 폭염을 연구를 했을 때 이런 사회 공동체가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 이런 시점으로 본 그 책이니까 이번에 쓴 책도 그러니까 꼭 어떤 뭐 더위 쉼터 이런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커뮤니티가 어떻게 좋은 영향을 미치나. 그렇죠. 그리고 뭐 공동체가 얼마나 발달해 있고 그 공동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얼마나 잘 정비돼 있냐. 이번에도 비슷한 거 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코로나가 한창 난리일 때 미국은 인종이 다양하니까 그 연구도 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인들이 제일 적게 걸리고 뭐 이런 유색인종들이 많이 걸리는데 흑인 커뮤니티는 엄청 사망률도 높고 치명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잖아요, 흑인 커뮤니티가. 근데 라티노들도 낮은데 그런 이제 남미에서 온 분들도 그리고 거기는 대가족이니까 몰려 살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도 감염률이 엄청 높은데 거긴 특이하게 치명률이 낮았대요. 그러니까 다 가족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죠. 걸릴 땐 걸려도 케어를 해준다는 거죠. 근데 흑인 커뮤니티는 그런 커뮤니티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그 치명률도 높았다. 그러다가 소득이 같아도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를 본 것 같아요. 그래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응답하라 1988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약간 그때 생각나요. 쌍문동에 그 모여 사는 사람들이 진짜 공동체잖아요. 더 이웃 공동체.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뿐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되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웃 공동체가 좀 의미 없어진 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옆집에 있는 사람들을 잘 못 보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이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 좀 적어지긴 했죠. 물리적으로 모이려고 하지도 않고. 대부분 아파트에 또 사니까. 그러니까요. 되게 독립되고 칸막이처럼 이렇게 다 그냥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 응답하라 같은 이 옆집 이웃 뭐. 이웃들이 교류를 하는 거는 층간 소음 때문에 항의할 때. 진짜. 맞아요. 백희연 씨 밑에 집이랑 교류 잦잖아요. 교류 잦죠. 교류가 잦죠. 이제 요즘에는 근데 저희가 집에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뭐 올라오질 않으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도 또 많이 기사 나왔던 게 그런 문화센터 이런 거 노인정 이런 거 다 닫으니까 네. 갈 곳이 없었잖아요, 큰일 할머니들이. 난다. 그렇죠. 저희 우리 동네에도 그 무슨 도서관 같은 게 아직도 휴가 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참에 닫은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 가서 낮에 이제 소일거리 하시는 거기도 분들은 그렇고 그 교회도 안 된다고 하고. 그치. 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이 코로나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폭염이 터졌다, 우리나라에 폭염이 터졌다고 가정을 하면은 되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연재해 같은 폭염이 일어나면은 이제
도시가 뭐 마비까지는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책을 통해서 지적을 한 거죠. 그럼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아랫집하고 사이가 좋으면은 네. 내가 아파도 누군가 돌봐주고 이러는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이웃을 많이 알아둬야 피해가 적다. 뭐 공동체가 잘 되어 있어야 피해가 적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때 기억도 앞집이랑 이렇게 되게 교류가 맞아. 잦았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뭐 반성회를 아무도 안 나가고 맞아요. 뭐 커뮤니티가 실종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 모임도 사실 그러니까 모이긴 하는데 아까 남궁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층간소음 때문에 대면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익 모임.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가격 담합 빼고는 요즘 아파트 값을 어떻게든 이렇게 모르겠어요. 아름아름으로 분명히 담합하겠죠. 이 가격 이하로는 부동산에 올리지 말라라고 아름아름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모여가지고 담합을 하거나 뭐 이제 아파트 집값을 사수하기 위해 뭐 이런 저런 뭐 아파트 내부 정책을 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은 그렇게 좀 뭐 이렇게 모이는 게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앞집에 있는 장난감 제가 어렸을 때 앞집에 있는 형 장난감을 물려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맞아요.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고 그 형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제가 장난감을 물려받았는데 그런 정이 없다는 거죠. 저도 엄마가 자리 비우면 옆집 아주머니가 저를 봐주셨던 기억이 나요. 뭐 저도 어렸을 때 앞집 가서 놀고 이랬어요. 근데 저는 이분도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외국 저자의 책을 가져와서 한국적으로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비판적으로 읽어야 되니까. 전 이 책을 읽으면서 좀 한국적으로 얘기를 하면 오히려 한국 대단지 아파트는 그 커뮤니티 해체의 맹점을 해결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앞집이랑 오순도순 노는 게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커뮤니티라는 건 결국 그 집단이 뭔가 결정을 내리고 함께 이렇게 해결하고 이러는 기능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뭐 저도 아파트 살다가 지금 나와서 자취하지만 네. 아파트 살 때는 뭐 다 쓰레기 배출 요일 정해져 있고 그렇죠. 배출 방식 정하고 뭐 어떤 예를 들면 뭐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가버넌스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협의체 이런 게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예를 들면은 개가 11시 넘어서 짖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그런 게 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나와서 이제 자취를 오래 하니까 빌라도 살고 원룸도 살고 해봤잖아요. 제가 사는 전에 살던 빌라가 이사 간 날부터 그 집 앞에 전구가 나가 있었어요. 저 이사 나오는 날까지 전구를 아무도 안 고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구를 누가 고쳐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 가버넌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자체가 제 생각에 하나하나가 커뮤니티가 없는 건데 오히려 대한민국 아파트는 커뮤니티가 잘 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웃 간의 그러니까 정서적 교류는 없지만 그치. 어쨌든 시스템적으로는 교류가 되고 있으니까. 정서적 교류를 원하지 않지 않아요? 앞집 사람을 없어요. 알면 싫죠. 저도 그러니까 이게 원하지 사회가 않아. 변하고 이게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정서 교류가 없다는 게. 저는 오히려 정서 교류를 원하지 않으면 없어도 되지만 가버넌스는 있다. 한국에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학습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서적 교류가 굳이 필요한가라고 학습될 수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한 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다 학원 가기 바쁘고 학습지 물론 이제 우리 어렸을 때까지가 마지막 저희가 세대인 것 같아요. 놀이터에서 놀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뛰어놀고 그랬는데 저만 해도 약간 학원 다니느라고 사실 이렇게 막 놀이터에 많이 놀지 못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들한테 되물림되는 것 같아요. 그 좀 삭막한 사회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학원을 다니면서 물리적으로 모일 공간이 학원인데 강원도 물론 이제 살을 맞대고 모이는 공간이긴 하죠. 근데 이제 보통은 한 자리에 앉아서 앞에 있는 방향만을 보고 강의를 들어야 되는 공간이니까 이게 정서적으로 교류가 많은 공간인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지만 좀 그런 대도시나 아파트 매력이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삭막한 걸 수 있지만 익명성 보장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사는 동네에 다 아는 사람이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입고 다니더라. 너 그 시간에 어디 가고 있었냐 이렇게 딱 아는 게 오히려 도시 사는 사람들 요즘 싫어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그리고 백기현 씨 같은 경우는 가정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만약에 이웃들하고 정서적인 교류가 되게 잘 되면 저는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많이 틀어지면 어떡해. 근데 그게 틀어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러고 싶지 않을 것 같아. 그게
엄청 깊은 쌍문동 1988 생각해 보면 엄청 깊으면은 또 괜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층간소음도 사실 참아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할 거야. 아, 쟤네 또 싸우네. 뭐 약간 이런 그죠? 식으로. 맞아요. 알면 그렇게 되는 알면은 사람이 되게 관대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근데 가는 게 좀 힘든 거죠. 왜냐면 각자 삶이 너무 바쁘니까.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만 된다면은 저는 지금보단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궁 기자가 지금 이게 학습된 거라니까요. 나는 익명성 아니 보장을 얘는 원해. 차가운 그래서 친구라 그래요. 아니 누가 그 얘는 앞집 마음이 윗집 따뜻하지 않은 앞집 친구라 윗집 그래. 뒷집 옆집 다 알고 지내면 그게 누가 서울 대도시 사는 매력이 그런 익명성 보장 서로한테 터치하지 않고 이런 거니까. 아, 이분은 차가운 남자라 그래. 당근마켓 하세요. 당근마켓에 지역 소식 하루에도 계속 올라오고 하는데 맘카페 같은 것도 있잖아요. 아 정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사회적 공동체가 뭐 이게 찬반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남궁 기자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뭐 그냥 나는 좀 익명성을 원하는데 너무 이게 엮이는 게 좋진 않은 것 같다. 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좀 정서적 교류를 원한다라고 나뉘는데 문제는 선택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모두가 다 삭막해버리니까 정서적 교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교류를 하지 못하는 거고, 그러면 왜 교류를 하지 못하냐고 물어보면은 물리적인 공간이나 뭐 프로그램이나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살을 맞대고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뭐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센터 강의 같은 프로그램을 그 좀 양질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뭐 단체라든가 뭐 시민사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거나, 뭐 아니면 사실 요즘 그걸 보완하는 게 교회 같긴 해요. 교회가 그나마 좀 예배를 본 뒤에 사람들이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어디 같이 놀러 가고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는 종교 집단이니까 그나마 좀 잘 되는데, 나머지 종교적인 색채가 없는 그런 좀 커뮤니티 교류의 장이 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부에서 뵙겠습니다.